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오늘은 유통관리사 3급 자격증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통이 무엇인지, 이 유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대략적이고 멀리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화면에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이 필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똑같이 해주시고 나중에 복습을 해주실 때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이 교재에 사용되는 모든 문장이라든지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문장과 단어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모든 걸 다 암기한다. 실제로 다 암기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내 머릿속에 쏙쏙 한번 넣어본다 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가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제목이 유통과 유통활동입니다. 먼저 유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통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같이 적어 볼게요. 자, 유자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 이 한자는 흐를 유자입니다. 자, 통자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요, 요렇게 생긴 한자를 쓰게 됩니다. 이 친구는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로 무언가가 흐르고 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널리 통용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과 유통활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같이 필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네모칸 있죠? 큰 네모칸. 이 큰 네모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사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시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원재료가 완제품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생산자, 다른 말로는 제조업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조업자이자 생산자인 구성원이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죠. 이 과정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라는 사람이 이 완제품을 대량으로, 자, 여기서 저는 1000개를 예시로 들었어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소매상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개, 도매상보다는 훨씬 소량의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다가 가져가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매상보다는 훨씬 소량의 완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이 소매상의 가게를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펜 같은 것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대량 보관이 되고 소량 보관이 되고 우리의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바로 유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생산자에게서 도매상에게로, 도매상에게서 소매상에게로, 그리고 소매상에게서 소비자로 가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유통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던 단어들이네? 이거 나 백화점 갔는데 기억나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제 유통관리사에서는요, 이 도매상과 소매상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중간상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상이라는 말은요, 물건을 만든 생산자와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다 라고 해서 중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개념이에요. 되게 쉽죠? 자, 이 중간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나누느냐라고 해서 봤을 땐 이제 소매상부터 먼저 보시는 게 더 쉬워요. 소매상은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중간상을 소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 소량의 제품을 보관하는 상인이 바로 소매상이다라는 거고요. 이 최종 소비자 말고 이런 소매상들, 중간상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구성원을 도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를 이제 유통관리에서 나타내자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예요. 제가 이 펜을 사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하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용을 할 목적으로 사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바로 소비자라는 거예요. 이 도매상과 소매상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해주는 역할을 볼게요. 도매상은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사서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도매상이 없었다면 드는 보관 비용과 재고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죠. 지금 이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그리고 도매상은 물건을 구매해 오면서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기능을 대행해 준다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게 돼요. 이제 반대로 소매상은요, 소비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소비자가 소매상을 찾아갔을 때 소매상이 단 하나의 제품만 판매를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수많은 도매상들을 만나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자기 샵 안에 구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매상들이 요즘에 유행이 뭘까, 트렌드가 뭘까,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때 소비자가 뭐를 원할까를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을 자기 가게 안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 보관하는 상품들의 하나의 세트, 이 세트를 상품 구색을 맞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품목을 구성해 준다, 이거를 다른 말로 상품 구색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의 재고량을 소량이지만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구매 장소를 제공해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해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요즘에 백화점 가시면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나요? 아니요. 백화점 가시면 쇼핑을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문화센터에 가시면 굉장히 교육적인 강좌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쇼핑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즐거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소매상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내려가서 보시면 제가 방금 위에 있었던 이 흐름 있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 흐름을 유통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게 하나의 길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유통경로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유통 경로를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생도소소 유통 경로. 자, 이제 유통 경로를 보시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길에 가운데 각종 중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도매상들의 힘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생산자가 오픈한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직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었던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다 있다. 그러면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4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유통 경로가 길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중간에 도매상이 빠지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만 있는 유통 경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통 경로가 짧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긴 유통 경로와 짧은 유통 경로가 존재를 한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각종 중간상들이요 많으면 유통 경로가 길다라고 하고 각종 중간상들이 적으면 유통 경로가 짧다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쪽에 설명이 있는데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개방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생산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 안에 우리가 우리 제품을 유통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 제품을 취급할 점포의 개수를 몇 개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제품을 취급할 점포의 개수를 몇 개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 다수의 아주 많은 중간상을 두고 우리 제품을 취급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개방적인 유통 경로다라고 부르게 돼요. 왜 개방적이라고 하냐면 우리 제품을 취급해주는 중간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 아무나 다 가져가서 취급해주세요 하니까 굉장히 마인드가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개방적인 유통 경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는데 어느 정도 소수의 중간상들을 두고 우리 제품을 유통시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수의 중간상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적 유통 경로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딱 하나, 특정 지역에 딱 하나의 점포만 두고 우리 제품을 유통시킬 거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를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부를 거예요. 왜 전속적이라고 하냐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로지 이 소속사 안에서만 활동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상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제 소속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관리도 할 거고 우리 제품을 여기에만 취급을 해가지고 팔리도록 만들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몇 개로 할 거냐, 이 종류는 개방적 유통경로, 선택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로 뒤에서 오늘 배우실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어요? 왜? 유통경로가 왜 필요해? 라는 개념은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과 집중 준비의 원칙,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리,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의 그림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 뒷장부터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통의 개념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바로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유통은요,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 기능을 하고, 이 교환 과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과 돈을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교환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촉진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중간상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뭐 이런 수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생산자를 직접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이 중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촉진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품의 불일치란 어떤 제품의 장소,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장소가 다른데 이 장소를 일치시켜줬죠. 이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일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생산자 거지만 제품이 구매됐을 때는 소비자 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유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장소, 시간, 소유의 불일치를 완화시킨다라는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 활동이 바로 유통이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구매를 해서 어떤 소유권이 이동되는 것만이 유통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운송을 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유통의 하나의 이제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통이라는 것은 분업은 이제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분업의 발달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량 보관은 누가 해요? 도매상이에요. 소량 보관은 누가 해요? 소매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업태 또는 업종에 맞는 어떤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유통이라는 개념이 점점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상권은 어떤 한 점포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권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권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카페를 하나 차리면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치킨집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적인 범위를 바로 상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상의 분류 기능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중간상의 분류 기능에서 나오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어의 뜻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집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집적은 도매상이 여러 생산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 생산자들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서 축적해 놓는 것을 바로 집적이라고 해요. 집적은 쉬운 말로 모으는 거죠. 모으다라는 이 행위를 집적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분류는요. 이 이질적인 제품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구류, 그 다음은 이제 뭐 전자제품류, 뭐 다음은 가구류, 이런 식으로 이질적인 물건들의 그룹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분할이 나왔는데요. 분할은 이 하나의 분류 속에 있는 애들을 소량으로, 예를 들어서 100개씩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색은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던 상품들을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진열해주는 걸 상품 구색이라고 부르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집적이랑 분류랑 분할과 구색, 이 네 가지의 개념을 단어의 뜻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매상과 소매상의 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소매상부터 볼까요? 소매상은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중간상을 바로 소매상이라고 부르고, 도매상은 뭐예요? 최종 소비자 이외의 나머지 소매상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중간상을 도매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종 소비자는 뭔가요? 최종 소비자는 우리죠. 상품의 최종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유통 경로가 생도, 소소 이 길을 따르게 되잖아요. 이 모양에서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죠. 그리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죠. 이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요, 꼭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는 건 다 해당을 해요.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다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생도소소에서 왼쪽 방향 있죠. 왼쪽 방향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후방이라고 부를 거예요. 후방. 뒤에 있죠. 소비자들보다 뒤쪽에 있으면 후방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향 있죠. 이 방향을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에게 더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전방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방. 그래서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이 역할은 후방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전방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후방 기능 먼저 볼게요. 소매업과 직거래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과 비용을 제거해요.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이나 소비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보관해주는 비용과 그리고 상품을 재고해주는 비용을 이 도매상이 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 보관 비용과 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매상은 생산자에게 돈을 지급해주죠. 그래서 생산자가 자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도매상은 생산자보다 훨씬 더 소비자랑 가깝잖아요. 시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시장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자가 원래는 했어야 하는 판매 기능을 대신해준다 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전방 기능 볼까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해주는 역할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매상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했냐면 바로 밑에 상품 구색을 맞춰준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품 구색에 따른 내가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싶은 이 종류의 물건들을 재고를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유행하는 정보들, 자기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얻은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떤 통합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구매할 때의 즐거움을 제공해줘요. 소비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전달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저도 가끔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필요했던 물건을 사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즐거움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백화점 가면요, 우리 쇼핑만 하는 게 아니죠.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문화센터 가서 교육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놀이방을 운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유통 경로란 뭐냐?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통로 또는 단계를 유통 경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고객이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상호의존적인 조직들의 집합체래요. 여기서 말하는 상호의존적인 조직들이란 생산자와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연속적인 생도소소의 이 연속적인 거래 과정이다 라고 부르네요. 연속적이죠. 생산자 다음에 도매상, 도매상 다음에 소매상, 소매상 다음에 소비자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거래 과정을 의미하고요. 자,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은 이제 원재료 조달, 제품의 이동, 그 다음에 판매, 마지막으로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재활용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기업체가 운영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로지스틱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럼 밑에 유통경로 구성원 권력의 원천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권력이 다 달라요. 누가 힘이 더 세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그러면 걔는 왜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것을 나타낸 이론이에요. 어떤 구성원이 힘이 강하다. 힘이 강한데 왜? 왜 걔는 힘을 가지게 됐을까?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 보상적 권력이 나와요. 보상적 권력은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때 힘이 세져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줄 수 있다. 돈이 더 많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상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보상적 권력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강압적 권력인데요. 강압적 권력은 처벌이나 해고나
감봉이나 위협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보상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강압적인 권력이에요. 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요. 문 내리래요. 그러면 뭐 음주 단속이라든지 뭐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벌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규제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강압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중거적인 권력이에요. 중거적인 권력은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덕망이 있어서 그 구성원을 존경하거나 추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권력이 바로 중거적인 권력이에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 이런 중거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즘 이제 10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되게 뭐랄까 아이돌이 가지고 다닌 물건을 따라서 산다든지 유행에 민감하게 패션도 계속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한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닮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력을 중거적인 권력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전문적인 권력이에요. 전문적인 권력은 어떤 구성원이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권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합법적 권력인데요. 합법적 권력은 조직의 규정이나 법규나 제도를 근거로 한 공식적인 권력으로 조직 내의 지위나 직무 권한이 나보다 높다면 이런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들이 이런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권력 5가지 여러분들이 꼭 키워드 가지고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경로상 중간상의 필요성. 여기 별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다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제 유통경로상 중간상의 필요성은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집중 준비의 원칙, 분업의 원칙, 그리고 뒤에도 나올 건데 변동비 우위의 원리까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개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란 뭐다?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자가 3개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가 3개가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만나려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의 거래가 있어야 모든 생산자와 모든 소비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상이 하나 똑 생겼네요.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만 연결이 되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보시면 중간상의 개입으로 거래의 수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들어야 되는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개념이죠. 자, 2번째 보시면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 보관의 총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도매상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1000개로 예시를 들었는데 도매상은 보관을 하는데 대량으로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소매상은요, 소량을 보관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은 1000개씩 가져가고 소매상은 더 많은 걸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도매상한테 가서 띄워오기만 하면 되니까 소량만 보관하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재고를 보관해야 하는 총량이 감소하게 돼서 효율적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도매상과 소매상이 조금 더 원활하게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집중 준비의 원칙이에요. 도매상이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은 분업의 원칙인데요. 분업은 일을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중간상이 유통 경로에 참여해서 나눠서 유통 역할을 수행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라든지 보관이나 위험 부담, 정보 수집 같은 이런 개념들을 제조업자가 한꺼번에 다 수행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유통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분업의 원칙이에요. 우리 3가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은 거래 자체의 수량이 줄어든다. 자, 집중 준비의 원칙은 도매상이 집중적으로 대량 준비하면 된다. 분업의 원칙은 보관이나 위험 부담이나 정보 수집은 잘하는 유통상이 하자. 제조업자는 생산만 하자. 제조업자가 제일 잘하는 건 생산이니까 분업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변동비 우위의 원리 볼게요. 변동비 우위의 원리는요,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제조와 유통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수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제조업체와 유통기관, 그러니까 중간상이 나눠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조업체는 공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공장. 근데 여러분, 공장을 만드는 데는 유통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처음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을 올려가지고 기계를 들여놔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요, 고정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도매상이나 소매상 같은 중간상들은요, 공장이 필요가 없어요. 뭐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차량이라든지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창고 같은 것들만 필요로 할 거예요.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고정비는 낮으나 이제 구매 수량에 따라서 변동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느 날은 되게 잘 벌었다가 어느 날은 조금 덜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비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 고정비가 크다, 유통기관은 변동비가 크다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다르니까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업의 원칙이랑 변동비 우위의 원리가 좀 헷갈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때는 고정비나 변동비 같은 이 단어들이 나오면 변동비 우위의 원리, 그리고 단순히 나눈다 라는 개념이 나오면 분업의 원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경로의 길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통경로의 길이. 유통경로의 길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도, 소, 소가 다 있으면 유통경로가 길다라고 표현을 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유통경로가 짧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들은 긴 경로를 택하고 어떤 상품들은 짧은 경로를 택하냐? 이제 이거를 봤을 때요, 긴 경로는요, 표준화된 편의품들이 긴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편의품은요,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서 보실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앞으로 편의품을 설명할 때 사탕 하나를 예시로 들 겁니다. 사탕이 바로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편의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탕 같은 경우는요, 기술이 단순해요. 이 사탕을 먹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구매 단위가 작아요.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매 빈도는 높습니다. 이 사탕 하나를 만드는 생산자 수가 아주 많아요. 왜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꼭 특정한 지역의 공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많이 나눠져서 생산을 해도 괜찮은 제품들인 거죠. 자, 반면에 짧은 경로는 어쩔 수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짧은 경로에 들어가는 비표준화된 전문품이라고 나오는데, 전문품의 예시를 들 때 저는 벤츠, 자동차 벤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벤츠를 예시로 많이 들어요. 저의 드림카입니다. 저 벤츠 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어요. 자, 벤츠를 전문품으로 예시를 드는데요. 이 벤츠를 이용을 하실 때는요, 굉장히 기술이 복잡하죠. 자동차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요. 면허만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내가 넣은 옵션에 따라서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설명을 꼭 딜러에게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매 단위가 커요. 비싸요. 그리고 구매 빈도는 낮아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사탕을 사는 빈도보다 살면서 벤츠를 사는 빈도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자 수도 적습니다. 벤츠는요, 벤츠 그 기업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이 벤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 수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중해서 생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벤츠를 만드는데 고정비, 공장을 세우는 고정비가 정말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데나 벤츠 공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벤츠 공장 세울까?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해서 생산을 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짧은 경로라고 합니다. 짧은 경로. 그래서 긴 경로는 사탕 떠올려 주시고, 짧은 경로는 벤츠 떠올려 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은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개방적 유통경로, 선택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 이렇게 세 가지를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커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덮다, 그리고 내가 커버한다, 책임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라고 해요. 내가 한 지역을 커버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지역을 커버할 건지 그거를 설명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로 커버리지란, 먼저 개념을 보시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경로 구성원의 수와 밀도를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그 전략을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라고 해요. 경로 커버리지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유통 집약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집약시킬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방적 유통경로, 선택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방적 유통경로 먼저 보면, 우리 아까 그림 그릴 때 특정 지역에 최대한 많은 다수의 중간상들을 놓고 우리 제품을 유통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요, 개방적 유통경로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약적 유통경로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집중적 유통경로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전부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소매상이 특정 지역에 가장 많죠. 누구나 제품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서 개방적 유통경로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역에 소매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품 노출이 진짜 많이 돼요. 생활 밀착형으로 강화되죠. 편의점을 생각해보시면
지역마다 편의점이 하나씩은 다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노출도 많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필품을 많이 가져다 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단점은 이렇게 많은 유통기관이 우리 제품을 취급해주기 때문에 유통 비용 자체는 증가해요. 우리 제품을 하나하나 운송을 다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으면 생필품이나 편의품이 해당을 해서 편의점을 예시로 들면 이게 바로 개방적 유통경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선택적 유통경로인데요. 선택적 유통경로는 특정 지역의 소수의 상인들을 두고 우리 제품을 이제 취급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지역에 소수의 소매상을 두고 제한적으로 취급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선택적 유통경로는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게 돼요. 개방적 유통경로에 비해서는 유통비용은 적게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통비용은 적지만 제품이 노출되는 어떤 빈도도 적긴 할 거예요. 자, 전속적 유통경로에 비해서 제품 노출은 많이 됩니다. 제품 노출은 많이 되는데 전속적 유통경로에 비해서는 유통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유통경로는요, 고가의 의류라든지 또는 침대나 소파 같은 가구,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TV 같은 가전제품 등의 이제 선매품이 해당을 한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전속적 유통경로는요, 전속적으로 소속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 우리가 취급하는 어떤 상인을 딱 하나만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내용으로 가서 같이 볼게요. 특정 지역의 소매상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하나는 다수의 생산자들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요, 이 하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가 쉽고 유통 비용 자체는 감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품 이미지를 제고해 준다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전속적 유통경로에서도 제가 벤츠를 예시로 들거든요. 벤츠를 아무나 판매하게 두면 안 되겠죠. 일단 크기도 엄청나게 크니까 보관할 수 있는 소매상이 많지도 않을 거고, 우리 제품을 제대로 훈련받은 직원이 설명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판매도 이루어지게끔 어떤 기술도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을 아무나 가질 순 없잖아요. 편의점 알바 가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고 하면 벤츠코리아 성남 대리점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점의 형태로 특정 지역에 하나만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전속적 유통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귀금속이나 고가의 귀금속이죠. 그리고 자동차, 명품 등의 비싼 제품들이나 전문품이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 한번 해보시면 이 개방적 유통경로는 대부분의 편의품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연결. 선택적 유통경로는 선매품이 해당을 하게 되고, 전속적 유통경로는 벤츠 같은 전문품이 해당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개방적 유통경로는 사탕, 선택적 유통경로는 가전제품, 가구, 전속적 유통경로는 벤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세계 유통산업 동향을 들어가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계 유통산업의 동향은요. 이제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거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힘이 누가 더 세냐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주도로 유통산업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힘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매업체보다는 소매업체 위주로 힘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유통산업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뭐냐? 물으신다면 선진국, 대기업, 소매업체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도매업체 영향력은 약화되고 소매업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매업체는요, 생도, 소소의 이 유통 경로에서 도매업체 역할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소매업체의 대형화와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소매업체가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하나의 점포 또는 동네에 가게 점포 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규모였지만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량의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대형화가 되는 소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업체를 찾아가면 훨씬 더 쇼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도매업체의 기능이 줄어들고 소매업체 힘이 늘어나는 현상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매업체들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대요. 아까 백화점 설명드렸던 것처럼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놀이방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기술의 발달.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매업체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니까 세상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대형 소매업체를 찾는 경향이 증가한다.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소매업체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중간상들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시면 옛날에는 전통시장 위주로 돌아갔다가 이제 전통시장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조업이 먼저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소매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좀 더 부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들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국제화되고 마지막으로 소매업까지 국제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산업이 발달을 해왔다라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개념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할인업태가 급성장하고 있대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파워 리테일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파워 리테일러는요,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 대형화된 점포를 파워 리테일러라고 해요. 규모의 경제가 뭐냐? 규모의 경제는요, 규모를 크게 해서 싸게 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볼펜도 하나 사올 때 1,000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사고 10,000개를 산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많이 사와서 싸게 판다 이런 개념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해서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킬러의 성장이 나왔는데요. 카테고리 킬러는 일단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킬러, 완전 싸게 팔 거야 이런 업체를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러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카테고리 킬러는 전문점과
할인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점포인데요. 전문점은 예를 들어서 보석 전문점처럼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만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인을 해주려면은 많이 사와야 되니까 되게 수량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이하게 이런 카테고리 킬러는요, 전문점과 할인점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화 사실 때 ABC 마트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BC 마트에 가시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나 뭐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들의 신발, 운동화를 중심으로 취급을 하되, 이 운동화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점포예요. 이렇게 전문점의 성격을 가진다, 운동화만 판다, 플러스 싸게 팔 수 있다 라는 이런 점포를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는데, 이 카테고리 킬러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발달한다 라고 해요. 전자상거래는 한마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 이제 뭐가 성장하게 되냐면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을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현대사회의 트렌드예요. 저도 옷 살 때 백화점에 가서 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집에서 손가락만 누르면 되는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포가 없이 판매하는,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점포들을 무점포라고 해서 무점포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도 여기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이 발달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서 매장을 관리해주는 사원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은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소매업태로 양극화된다라고 하는데요. 테크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터치는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감동받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터치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적으로 완전히 발달을 시켰어. 또는 하이터치, 감성적으로 완전히 발달을 시켰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대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처럼 셀프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하이테크 점포, 또는 완전 요즘에 인스타 감성으로 꾸며놓은 카페나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점포, 하이테크냐 하이터치냐,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가 2024년 들어서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맞죠?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랑 같은 설명이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뭐 저희 부모님, 뭐 저희 조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남성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이어진 문화였다면, 현대사에 들어서는 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키트 시장이라든지 혼밥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도매업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부분이 나와요. 기출 문제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뒤에 저는 기출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습하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방적 유통경로,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경로, 전속적 유통경로 이렇게 세 가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개방적 유통경로는 다른 말로 집약적 유통경로, 그리고 집중적 유통경로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오늘 수업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경로 커버리지란 경로 구성원의 수와 밀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통 집약도라고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오늘 배우셨어요. 자, 2번. 유통 경로의 커버리지 증대는 매출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므로 커버리지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요거 틀린 설명이네요. 왜냐면 어떤 업태냐, 어떤 업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적 유통 경로를 취할 거냐, 선택적 유통 경로를 취할 거냐, 전속적 유통 경로를 취할 거냐,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가고 내가 어떤 단점을 커버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개방적 유통 경로가 좋으니까 이걸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집약적 유통 경로는 유통 비용 증가, 맞네요. 하지만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된다. 그쵸? 왜냐면 전속적 유통 경로는 통제력이 가장 강했으니까 단점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 4번. 전속적 유통 경로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차별성, 벤츠,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선택적 유통 경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입지, 평판 경영 능력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 활용.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유통의 필요성 중 변동비 우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변동비 우위의 원리 키워드가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변동비 우위의 원리의 키워드. 바로 고정비, 제조업체, 그리고 변동비, 유통업체. 요게 바로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키워드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역할 분담해라,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 가진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4번, 5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전체 거래 빈도의 수가 감소하여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건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었습니다. 2번. 제조업체가 수행할 보관, 위험부담,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업무를 유통업체가 대신해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우리 뭐냐면 분업의 원리죠. 변동비를 낮출 수 있다. 요거는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변동비 우위의 원리에 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요렇게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4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 보관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개념은 우리 뭐였냐면 집중 준비의 원칙이었죠. 자, 마지막 5번. 도매상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대량 보관하고 그래서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되는 재고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갖는다. 이거는 우리 4번에서 봤던 집중 준비의 원칙과 같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유통 채널 내에 소매업체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맞죠? 이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소매업체 대형화 집중화 현상. 그래서 영향력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소비자 행동이 대형 매장을 찾아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은 구매부터 식사까지 다 한다. 원스톱이다. 라는 거예요.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소비자 행동이 대형 소매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소매업체들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쇼핑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합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매업체들이 소비자 데이터 수집 능력을 키워 제조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요. 효율적인 경로 기능 관리를 통해서 유통 채널의 구성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됐다. 다 평범하다? 다 평등하다? 이런 설명인데 이거 아니죠. 지금 문제 자체가 소매업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왜 그러니? 이걸 물어봤는데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돼서 평등해졌어. 이건 아예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귀금속이나 자동차 같이 고가의 품목에 알맞은 유통 경로가 뭐냐? 고가, 비싼 거, 자동차, 벤츠. 바로 정답 넣으셔야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갈게요. 유통 경로의 구성원이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권력이 뭐야? 전문적인 지식. 정답은 4번 전문적인 권력.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 문제 풀어봤는데요. 5개 문제 전부 다 최근에 기출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공부하시고 이렇게 5개의 문제 푸실 수 있었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죠.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셨다면 괜찮아요. 원래 시험 문제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틀려서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의 개념이 약간 약하구나, 조금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강의 다시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자격증 시험의 키포인트는 무조건 복습입니다. 복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강의를 2번, 3번씩 돌려보시면서 계속 똑같은 필기하시고 이면지에다가 적어보시고 하는 이런 과정 정말 강력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여기 오타 하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정답이 22554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 오류 하나 고쳐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유통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운 이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더 많이 배워가시게 될 거예요. 더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